앞부분은 녹화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일단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I'm sorry. 요즘이 오늘까지인가? 왜 우리 아들이 요즘에 자주 그 옷을 사 입는 사이트가 무신사인데 무신사 세일을 하더라고요. 무진장 세일 막 이래가지고 얘가 장바구니 담아놨다고 결제해달라 그래서 이왕에 장바구니 담은 거 나도 한번 사봐야지 해서 막 담아 넣었어요. 근데 와 요즘 애들이 입는 옷들은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다 그냥 내가 평소에 입던 옷 사이즈를 샀는데 막 셔츠 같은 거 반팔인데 이까지 오고 엄청 커가지고 다 우리 아들께 됐어. 이제 키가 같아졌어요. 야, 씨. 그래가지고 옷도 다 뺏기고 신발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있습니다. 발은 이제 저보다 큽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크고 이제 안 크면 안 되는데 이제 중1이거든요. 근데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일찍 크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제 안 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크겠죠, 그죠? 짜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학생들은 좀 일찍 크고 안 크는 경우 많죠. 그죠? 제가 알기로 그게 그 남자들은 하여튼 성장 호르몬이랑 그 성 호르몬이 따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같이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끝나고 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 2차 성징 하는 데까지 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여학생들은 2차 성징을 좀 이르면 막 초등학교 고학년, 그죠? 좀 늦으면 한 언제쯤 하나요? 늦어도 한 2학년, 3학년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통 성장이 끝나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2차 성징 이후에도 계속 크죠, 그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크고 안 큰 것 같은데 딱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크고 그 다음부터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더 커야 되는데. 자, 궁금하지 않은 제 개인사는 접어두고 자리수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그죠? 자주 나오는데 자리수는 진짜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한 명씩 해볼까? 동우가 몇 자리야? 응? 행이가? 어디로? 향하다? 맞아요? 두 자리? 두 자리. 여기 몇 자리예요? 그럼 2번. 채원아, 2번 몇 자리죠? 응? 얘는 A가 B로 향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두 자리. 얘는 몇 자리야? 얘 두 자리? 먹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답이 없을 겁니다. 먹이다 몇 자리죠? 몇 자리야? 세 자리, 그죠? 여기다 몇 자리죠? 세 자리? 자신있게 대답해야죠. 안 풀어오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몇 자리 서술합니까? 세 자리, 그죠? 얘도 세 자리, 얘도 세 자리. 답 1번이다, 그죠? 그럼 요 세 자리 서술어 있죠? 얘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았죠?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가 뭐라 그랬죠, 제가? 주다 받다리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뭐 수요동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고 간주하고 삼고 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몇 자리예요? 세 자리, 그죠? 오케이. 기억해 둡시다. 넘어가자. 요거 기억나요? 절대시제와 상대시제. 수업 시간에 잠깐 다뤘었는데, 요거가 학교문법에는 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자, 봐봐. 뭐 이 경우는 간단하죠. 퇴직하신 선생님을 지금 뵈러 간다. 장안주모. 관형제를 안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 절대시제가 뭐라 그랬죠? 개념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이 발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 시제를 절대시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한번 볼까? 이의 절대시제는
이거죠, 이거. 요게 중요합니다. 퇴직하신. 얘 절대 시제는 뭐죠? 근데 말하는 이 순간에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뭐죠? 과거. 상대 시제는 요 지금 뵈러 가는 순간 있죠. 이 순간에 요 퇴직하다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문장 전체의 이 서술어에 이 사건 시가 기준 시가 되는 시제를 뭐라고 한다고? 상대 시제라고 해요. 상대 시제는 뭐죠? 이미 뭐 뵈러 가는 시점에도 퇴직하셨잖아요. 과거죠. 청소는 요거. 절대 시제는 뭐죠? 말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청소하셨죠. 그러니까 뭐야? 과거다, 그죠? 이해가? 근데 상대 시제 이 도와드린 그 시점에서는 엄마가 청소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시제는 뭐다? 현재다. 이렇게 판단해야죠. 이해돼?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내일 좀 집으로 오는 사람을 만나겠다 이랬어요. 요거겠죠. 오는. 그죠? 오는. 절대 시제는 뭐죠?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뭐야? 미래겠다. 그죠? 만나겠다 한 시점 있죠. 이 만나는 시점. 만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 시제는 뭐야? 현재가 되겠죠. 그죠? 이해돼? 요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죠? 1번이네. 퇴직하는 절대 상대 전부 다 뭐였어요? 응? 과거였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요 문제 1번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좀 판단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정도는 패스해도 되겠죠? 그죠? 패스하고 7번 볼 거예요. 7번. 문법. 재밌네, 문법. 그죠? 오늘도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것 같은데. 녹화를 해놓으면 틀어줄래나? 안 더워요? 응? 별로 이렇게 덥지 않나 보네. 다행입니다. 전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거의 얘가 온풍기 수준입니다. 진짜. 한번 여기 손대 봐봐. 이 잘하면 이렇게 마른 오징어 정도는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안 그래요? 이쪽 한번 대봐. 이쪽은 진짜 뜨겁습니다. 뭐지? 앞에만 뜨거워요? 라이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뜨거워. 여기 엄청 뜨거운데, 환풍구에. 혹시 약간 좀 이렇게 촉각이 무딘 거 아닙니까? 뜨겁죠? 뜨겁죠? 앞쪽은 그죠? 와, 진짜. 많이 빡치네. 이거 왜 에어컨을 안 틀어주지? 전기 아끼는 건가? 듣고 있나요? 지금 부원장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원장님,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부원장님보다. 여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거의 최고령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수학 선생님 나이 좀 있으시죠? 몰라요? 정현경 선생님 수업 듣지? 정현경 선생님도 약간 나이 있으시지, 그지? 잘 몰라? 알 리가 있나, 씨. 어쨌든 여기 부원장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보다는. 노인이라고 자랑하네, 그죠? 젊다고 강조해도 뭘 할 판에, 그죠? 봐봐. 사동 의미가 없는데도 시키다를 잘못 쓰는 일이 흔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이거? 하다 넣어봐야 알았죠? 하다 딱 넣어보는 겁니다. 하다를 넣었을 때 이게 뭐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이에요. 알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시키다가 맞는 거예요. 넣어봐, 이렇게. 감동했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는 아이들에게 궁극주의를 주입하는 선생 노릇을 계속할 수 없었다. 되네.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설명 이해되죠? 하다 넣어보면 된다. 그녀는 아들을 취직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화해해.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풀라고? 불필요한 사동 풀 때는? 응? 어떻게 풀라고? 하다. 넣어보자는 거예요. 알았죠? 시키다 자리에. 아, 또 자리에 있었다. 그죠? 필수적 부서. 이거 풀 때 이제 생략해보면 되는데, 이런 거 많이 헷갈린다는 거지. 이거 비행기가 무척 높이 날고 있다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높이만 띡 생략해봐요. 그러면 비행기가 무척 날고 있다.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낚이는 거야. 알았죠? 이해돼? 같이 없애야지. 이렇게. 그죠? 이해돼? 비행기가 날고 있다.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2번. 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닌 거죠. 오케이? 슬기는 닮았다. 누구랑 닮았는지, 그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삼다 몇 자리라고 그랬어요? 3자리, 그죠? 다르다도 뭐가 다른지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다. 무조건 이것도 3자리니까. 바로 필수적이다. 그죠? 이해돼? 오케이, 넘어가자! 요거는, 잠깐 이것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얘들아, 잠깐 주목! 주목해봐요. 일단,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봐봐. 이어진 문장이죠. 그죠? 얘도 이어진 문장이에요. 얘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그죠? 차이가 일단 뭐라 그랬죠? 바꿔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님을 맞아 안내를 하고 누나가 음식을 날랐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 하면 인과관계가 뒤집힌 거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해돼? 그게, 잠깐 주목. 이거 복습해보자는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분한다라 그랬어?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면 뭐죠? 대등, 유지되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비가 오지 않아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종속절이거든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를 이 주절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마치 아는 문장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이해돼? 아니면 아직까지 모내기를 비가 오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요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나가 음식을 나르고가 이 뒷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내가 손님을 누나가 음식을 나르고 마저 안내를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무엇의 특징이라고? 요게 가능한 거. 앞절 전체를 뒷절 속으로 이동시켜서 이어진 문장이 어법에 맞게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건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경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맞죠? 지금 문제가 안 보이는데 다 5번 맞죠? 오케이. 이해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어떻게 구분한다고? 앞절, 뒷절 이렇게 뒤바꾸었을 때 그죠?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면 대등이고 달라지면 종속이다. 문법적으로 성립 안 하면 종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종속적으로 이제 이어진 문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는 거야? 앞절을 뒷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설명을 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같이 한번 봐봐요. 철수와 영이면 3년 전부터 돼지를 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과거로 연결된 문장은 중의적인 문장입니다.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중의성을 가질 수 있죠? 얘네 둘이 같이 돼지 기를 수도 있고, 그죠? 철수 따로 영이 따로 돼지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문장의 의미가 발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봐봐. 철수가 돼지를 기르고 있고 영희가 돼지를 기르고 있잖아요. 이런 견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합쳐진 거로. 이해돼? 근데 얘네 둘이서 같이 돼지 기르잖아요. 이건 혼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인 혼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게 차이야. 됐나?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연습사만 한번 봅시다. 연습사만 10번. 여기까지 하고 뭐 대충 뒤에 담화 볼 것도 없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몇 번이죠? 이건 뭐 물이 맑으니 쉬었다 가세요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혼문장, 얘는 뭐죠? 잘 되게 기니까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죠. 명사절이 뭐로 쓰이는 거야?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죠? 대답 좀 해보자! 목적어죠, 그죠? 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해서. 얘는 주어, 부사와 서술어, 혼문장이다, 그죠? 얘는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의미. 의미. 요거 같이 한번 볼까? 이건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요 2번 문제. 의미 관계를 이렇게 표로 그렸단 말이야. 표로 그렸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봐봐.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 라고 할 때 이 맛 있죠? 맛. 요 맛은, 1번, 2번 중에 2번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의 1번 의미와 다른 2번 의미니까, 요 맛의 맛은 기억. 그 음식의 맛과는 다이관계죠. 그죠? 맞나? 오케이.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기억의 하이어고, 그죠? 기억의 하이어. 지금 여기서 보면 상하관계라고 했으니까. 단맛과 반의관계인 쓴맛도 기억의 하이어다. 이건 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있었어 할 때 재미는 뭐 요거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근데 이 재미가 만약에 니은과 유의관계라면 이 니은과 유의관계 그럼 재미 1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얘가 이 표 그대로라면 지금 제 설명 잘 한번 따라와봐요.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 할 때 이 재미가 니은과 유의관계의 재미라면 당연히 재미 1이겠죠. 기억과는 다의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이 맛과 재미는 다의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의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뭐죠? 동음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애초에 다의관계가 될 수 있는 단어도 아니다. 아니죠. 이해돼? 오케이. 따라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그죠? 근데 사실 3번이 짱돌이거든요.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있죠. 이게,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어요. 안 틀릴 것 같은데. 은근 엉뚱한 선택지에 많이 낚이더라고. 이해돼? 오케이.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 요거. 지금, 반이어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서다의 반이어는 안 따겠죠. 근데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버렸다 할 때 이 서다의 반이어는 뭐죠? 네? 그죠? 서다. 시계가 가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깎이다. 깎이다. 이 깎이다의 반이어로서의 서다 같은 경우는 뭐 체면이 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체면이 깎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겠네요. 그죠? 미신이 깎이다. 이거 뭔가 비슷하다. 그죠? 가다. 지금 가다 3개니까 토끼의 귀가 쫑긋 섰다. 이건 깎이다. 아니, 반영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하겠고. 기강이 서다. 기강이 어때? 무너지다. 되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할 거 제법 있네. 은근 이 의미에서도. 여러분, 동음이어랑 다이어의 차이는 뭐죠? 이거네. 그죠? 의미 연관성. 요게 있으면 뭐죠? 다여고. 그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면 뭐야? 동음이어다. 그죠? 이해돼? 그래서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표제어로 따로 등재되죠.
다이어는 하나의 표저에 여러 가지 의미로 등재가 되잖아요. 그죠? 5번 한번 볼까요? 5번. 4번은 가볍고 단단한 그릇에서는 무게가 적다는 뜻이고 가벼운 생각을 하지 마라 에서는 경솔하다는 뜻이니까 이 경자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동음이어가 아니라 뭐죠? 다이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야? 4번인데 5번 한번 보죠. 이 5번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귀는 사람의 귀를 지칭할 때랑 거울이 한 귀가 깨지다 해서 무관한 물건의 모서리를 의미하는 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의 귀랑 사람의 요 귀 있죠. 거울 귀, 사람 귀가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응? 거울 귀도 이제 이 물건의 가장 그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치나 모양 차원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돼? 어? 그러니까 거울의 귀도 이런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귀가 뭐 이렇게 어떤 기하학적으로 우리 얼굴에서 저런 어떤 형상이나 저런 위치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 모서리라는 것도 양쪽 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상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음이어가 아니라 뭐가? 다여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국어의 규범 있죠? 요거는, 언제 나와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테니까 다 풀어봅시다. 알았죠?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프린트 해줄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간 모의고사부터 한번 꺼내봅시다. 모의고사. 다리야. 그 언어 하나 하고 문학 2개 하고 언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할게요. 알았죠? 일단 그 첫 번째 독서 지문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어나자. 졸고 있지 말고. 공부해야죠, 그죠? 나눠준 프린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프린트. 요거. 여기 있죠, 이거. 그, 이 페이지에 있는 가나 지문 같이 한번. 이제, 요 정도 경제 지문은, 좀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요것도 EBS 연계입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교육부에서 발표했던데. 요즘 같이 한번 보자. 졸지 말고. 채연이도 좀 일어나자.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더 더울라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시끄럽기만 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이 졸음이 몰려오는 것도 제 탓도 있습니다. 제 탓도 있는데 더운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너무 덥다.
안녕하세요. 수학권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네. 네. 어떻게 트는지. 근데 알려주세요. 네. 왜 저기는 근데 안 틀어놔요? 저기가 원래 네. 수업이 오전이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는 오후에만 있어서 아, 그렇구나. 대부분 그냥 더우시면 아무데나 트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틀게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이쪽에 있나요?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 그냥 누르시면 다 시원해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우시면 그냥 또. 네, 끌게요. 네. 에어컨이 한꺼번에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만 따로 틀 수가 없네. 저기 다른 강의실에 강의하거나 수업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덥나? 진짜 신기하네. 나 이렇게 더운데. 자, 지식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자, 1929년 말에 일어난 대공황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심대한 불황을 안겼다. 이전 경기 침체에 비해서 불황의 정도가 훨씬 깊었을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 미국에만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고용 불안에 따라 실업률은 28%에 이르렀다. 자, 실전적으로 우리가 글 읽기를 한다 치면 여기는 그냥 안 읽어도 되죠. 그죠? 여러분도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은 공황이네 하고 그냥 갔겠죠. 이건 뭐 특별히 우리가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은 진짜 심각한 불황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슥슥슥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미국은 1920년대 유럽이 호황을 누렸어. 자동차, 라디오 등 대량 생산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늘었고 주택 구입 역시 활발했다. 마찬가지 그냥 슥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농산물 수출도 늘어가지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고 다만 생산과 소비가 늘면서 기업과 가게의 차입이 늘었고 주식시장의 투기 열풍이 일면서 토지 등 자산 가격도 덩달아 급격히 뛰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읽으면서 어떤 판단해야 되죠? 위험 요인이네? 뭐 이런 판단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호황 누리면서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생산 소비 너무 늘어나니까 가게랑 기업 둘 다 뭐가 많아졌어요? 차입이 뭐죠? 대출, 그죠? 그러니까 빌린 금액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도 늘어났고 기업 대출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위험을 안고 있죠? 나중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게 다 폭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차입이 많을 때 금리가 낮으면 문제 안 되죠. 그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확 늘어나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이 많은 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자산 가격이 급격히 뛰잖아요. 이런 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 버블은 어떤 위험이 있죠? 이게 꺼지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나오네요. 그죠? 전쟁을 마친 유럽에서 농산물 생산이 재개가 되니까 당연히 유럽이 뭐죠?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급락하겠죠. 이제 수출 물량이 전부 다 어디서 소비가 돼야 되니까 잠깐 주목해봐. 이런 건 일종의 행간입니다. 따로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아, 유럽에서 계속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오다가 이제 전쟁이 끝내가지고 자기들이 농산물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만큼을 수출할 수 없죠. 근데 농산물 생산량은 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그죠? 내수 소비에서 그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미국 농업이 어떻게 위축되면서 농업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부실해지겠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막 돈이 없어지니까 농가에서도 차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입을 제대로 뭐지? 상환 못하는 상황이 되니 농업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됐다고?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과잉 생산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1929년 8월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고?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될 조짐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식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미국 중앙은행이 요게 이제 문제인데, 보통 우리 이전의 경제지문에서 계속 공부해왔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잖아요. 대표적인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뭐죠? 금리 인하 같은 뭐죠? 확장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가 가장 쉬운 방식의 뭐죠? 경기 부양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정책 금리를 어떻게 했다는 건 올렸다는 겁니다. 정책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죠? 시중 통화량이 오히려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1929년 10월에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폭락했다는 거죠. 이해돼? 보통 이 주식이나 채권은 금리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주식이랑 예를 들면 채권을 놓고 볼 때 주식, 채권은 둘 다 투자를 할 때 어떤 대체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죠. 내가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은행 금리가 되게 오르면 그냥 차라리 예금에 넣어놓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좀 과열됐던 양상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그냥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신용 투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투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랑 같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랑 같아지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빌리기도 어렵고 빌릴 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용에 의한 주식 투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해돼? 이런 인과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들을 좀 떠올려 가면서 쭉 한번 다시 새겨봐야 알았죠. 그러니까 EBS 지문에는 어떤 지문이 나와 있냐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통화정책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출정책. 그러니까 요 실물 경기의 문제 때문에 그 공황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견해, 두 견해가 대비되는 지문이 이제 EBS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글은 그 원인도 밝히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이 적절했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니까 연계도도 상당히 높은 글이고, 이 공황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습득할 것들이 제법 많은 그런 지문입니다. 정리 좀 해둡시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에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기도 했는데 불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1931년 정책금리를 다시 어떻게 올렸다는 거죠. 요거 좀 중요한데 잘 봐봐요. 요것도 거기 제시문에 나와요. 그 EBS 지문에 나오는데, 당시 유럽에서 전쟁의 여파로 안정성이 높은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미국에서 금이 막 유출되는 양상이 나타났죠. 근데 이때는 금본위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 보유고에 맞추어서 자구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 금 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보유고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금리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올렸다라는 거죠. 이해돼?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뭘 해야 되는 거죠? 자국의 지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있는 화폐를 정부가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에다 기름을 붓는 꼴이 됐겠죠. 안 그래도 긴축 통화 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안 풀리고 있는데 이 금본위제에서 금유출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니까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당시만 해도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이 청산되는 건 경제회복에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높은 금리 하에 생산량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아져서 이제 이러한 부실한 기업이나 은행이 청산되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이라면 이게 연쇄적인 어떤 그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다소 부실한 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려두는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무너뜨리는 게 약간 경제의 건전성이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년까지 높은 금리하의 생산량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도 발생하고, 실업이 발생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죠? 투자 소비 역시 어떻게 급감해서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의 핵심 내용은 다 뭐죠? 대공황의 발생 원인과 경과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뭐로 진단하고 있어요, 지금? 통화정책의 실패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준이라고 하죠, 그죠? 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죠? 올려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이 경기 부양 정책과는 정반대의 어떤 통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대공황이 발생했다. 요렇게 이제 읽어내야겠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나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아가 좀 재밌는데 이게 이제 그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버냉키라는 연준 위원장이 이제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두 가지 방향의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대공황에 대한 연구는 보통 경기 침체와 다를 바 없었던 초기 불황이 왜 그 대공황의 국면으로 치닫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찾는 게 주된 과제였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게 그 EBS 제시문의 내용이라고. 왜 그게 대공황이 됐는지. 1960년대 이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통화공급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글의 가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 알았죠. 가나가 아니었구나. 그 글의 이제 앞 전반부 내용입니다. 통화량이 줄어든 탓에 물가가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가 주저앉아서 회복까지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이게 앞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 앞의 내용 그대로잖아요. 통화량 주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죠? 물가 내리고 생산 위축되고 실물 경제 주저앉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통화량 감소폭에 비해 불황의 정도가 더 깊었고 화폐 중립성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전에 그 기출지문 같이 공부할 때 뭐 미시 건전성 정책이랑 거시 건전성 정책 비교하는 지문 공부한 적 있죠. 거기 보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이라는 건 그저 뭐죠? 이 화폐 정책의 통로나 경로로만 인식했다. 뭐 요런 그 과거의 그 금융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이 화폐 중립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량이 변하는 물가 변동 정도는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봐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단순한 경기 침체가 왜 공황에 이르게 됐나 여기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 원인 진단은 긴축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에 대한 반론이 이거잖아요. 생각보다 통화량 감소폭에 비해서 불황의 정도가 너무 더 깊었고, 그 다음에 화폐 중립성 이론에 따르면 이 통화량 변화라는 게 실질적인 어떤 이 생산과 고양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죠? 일종의 반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버냉키라는 사람은 1980년대에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공황을 막아야 했다는 통화주의자 입장을 따르면서도 요걸 따르면서도 요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대공황의 주된 원인을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의 신용중재 기능 붕괴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겠죠? 플러스 알파겠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대공황의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건 버냉키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주된 원인이
이 신용중개 기능의 붕괴에 있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지 이제 뒤에 설명하겠다. 그죠? 그 은행권 붕괴 이론에 따르면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기능의 붕괴는 실질 부채 부담의 증가가 경기 침체를 심화하는 부채 디플레이션 효과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뒤에 설명해요. 기업들은 보통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 차입을 하는데 물가락이나 금리 인상으로 차입자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요거는 그냥 상관관계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면 하락하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해요. 왜 하락하죠? 그렇죠. 총자산이 이제 줄어드니까. 맞죠?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차입자의 실제 부채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순자산 중에 부채 비율이 커지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축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봐봐. 보통 자산을 담보로 잡히잖아요. 응? 근데 그 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한 만큼 대출을 어떻게?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대출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국채 등 안전자산 투자에 어떻게 치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요게 뭐라는 거지? 부채 디플레이션 효과라는 거예요. 됐나? 요거는 신용 중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한다는 거지. 요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신용 중개 비용은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재반 비용인데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에 유발되는 비효율성, 파산 등 위험 요인에 따른 기대 손실 등도 이에 다 포함된다는 거야. 근데 호황기에는 예금자로부터 은행을 거쳐 차입자에 이르는 자본 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불황에는 자금 압박을 받는 부실한 기업들이 대출 축소로 인해서 높아진 금리를 감수한 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량한 기업이 대출을 받기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말은 이해되죠?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대출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높아지죠. 근데 이 부실 기업들은 자금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면 그 부실한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니까 도리어 우량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대출을 받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 흐름이 왜곡이 되면 자본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서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자본의 흐름이 왜곡이 되면 부실한 기업들이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한 부실한 기업들이 받은 대출들은 전부 다 은행에 뭐가 되는 거죠?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실 채권들이 이제 한마디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금융권, 은행권들도 다 뭐죠? 부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버냉키는 대공황 시기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버냉키는 어떻게 진단했다고 대공황의 발생의 원인을 기본적으로는 뭐죠? 긴축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부양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이러한 신용중개 기능의 붕괴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버냉키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으로서 국채를 매입하여서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죠? 잠깐 주목해봐. 지금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무엇에 따른 조치죠? 이거잖아. 대공황 시기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 시행했으면 대공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펼친 거잖아요. 이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대공황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해법 1이죠. 그죠? 그럼 해법 2는 뭐겠어요? 신용중개 기능의 회복이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는 뭘 했다는 겁니까? 이 뒤에. 볼까? 신용흐름을 빠르게 개선하는 정책도 펼쳤는데 은행 대출 등 신용공급을 확대하고 신용공급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중앙은행이 매입해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자 봐봐. 부실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면 부실한 은행들이나 기업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겠죠. 채권 발행이라는 게 다 무엇의 수단인 겁니까? 자금 조달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중앙은행이 매입을 안 해주면 채권이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이 부실한 은행이나 기업들이 그 건전한 은행으로부터 뭘 하게 되겠어요? 차입을 계속 가져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자본 이동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중앙은행이 이러한 부실은행이나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금난을 최소한도로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자본의 흐름의 왜곡을 했다는 거야? 막았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신용 중개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조치도 취함으로써 대공황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좋아. 자, 인과에 대한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4번. 이거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가나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일부인데 가에서 다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 일단 특정 경제위기와 관련된 재반 상황들을 인과적으로 설명했다. 맞아요? 여기서 특정 경제위기가 뭐죠? 대공황, 그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맞고. 가와 달리 나는, 아까 나 다 기억해봐요. 특정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분석했다. 맞아요? 그죠? 가와 다르게 나는 특정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죠. 그죠? 가에서는 오직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 긴축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그걸로 보는 관점과 다른 것으로 보는 관점 이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적절하네요. 그죠?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경제위기의 대처를 근래의 경제위기와 비교했다. 아니죠. 나와 달리 가가 아니라 가와 달리 보죠. 나죠. 그죠? 이건 적절치 않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죠? 맞나? 오케이.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좀 8번 문제. 나머지 문제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8번. 일단 보기부터 같이 한번 봐요. 보기부터. 항상 보기부터 이제 해석하고 풀자 그랬는데. 대공황 무렵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리한 건데 위글 읽은 학생이 보기 대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잠깐 주목. 제시문 내용과 관련해서 해석해봐요. 30년대 말부터 은행들의 파산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자산에서 예금 비율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의 예치금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급 능력이 충분한 은행이 어디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건전한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 인출 행렬이 길어졌죠. 그래서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을 투매하며 지급 준비금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지급 준비금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자에게 예치한 그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은행에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현금을 지급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급준비금. 근데 그 지급준비금이 법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재를 받거나 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자산을 어떻게 투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이 보유자산 역시 가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팔아봤자 뭐죠? 은행의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뭐죠? 부실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한편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증가했던 가계부채는 주가 폭락 후에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 소비 의욕은 꺾일 대로 꺾이게 됐고 기업들은 사업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서 신규 발행되는 회사채의 금리는 국채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건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이 말 이해돼요? 이걸 해석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회사가 채권 발행하면서 자기가 돈을 빌릴 때 많은 비용을 이제 그 자금 조달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금리로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내가 5% 줄게 했다가 7% 줄게 했다가 9% 줄게 했다 하면서 이제 막 금리를 올려도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원래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높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국채가 안정성이 훨씬 높으니까. 나라가 망할 확률보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이 나라의 국채,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리가 낮거든요. 근데 회사채는 이제 원래 높은데 7.5%포인트나 높았다는 거죠. 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격차는 2.5%포인트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랐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죠? 사람들이 은행 파산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은행의 재정이 점점점 어떻게 돼? 악화되었고 은행 재정의 악화와 함께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점점 낮아졌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요 제시문에서 읽어야죠. 이해돼? 자, 그렇게 읽었단 말이야. 자, 은행권 붕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금 인출 행렬에 동참하는 당시의 상황은 신용흐름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군. 맞나요? 맞죠? 다 인출을 해 나가니까, 은행들이 이제, 예치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대출 자금, 신용 공급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경색이 나타나니까 신용 흐름이 왜곡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오케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에서 예금의 비율을 줄이면서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청산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했겠군. 그건 아까 가의 중간쯤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맞아? 파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버냉키는 당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투매했음에도 차입자의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기대 손실은 점차 커졌다고 지적하겠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막 투매했잖아요. 차입자들은 누굽니까? 대출을 해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자산들을 뭐죠? 담보 물건으로 잡아 누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의 기대 손실은 점차 어떻게 커졌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버냉키는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해서 1932년에 회사채 발행이 우량한 기업보다 부실한 기업에 치중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겠군. 그죠? 그러니까 이 32년의 회사채 발행 역시 우량한 기업보다는 부실 기업에 치중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겠죠. 5번. 버냉키는 소비 의욕이 크게 꺾인 당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에 부실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신용중재 기능의 회복에 더욱 힘써야 했었다고 보겠군. 이라고 했는데, 봐봐. 잠깐 주목해봐요. 버냉키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용중재 기능의 회복. 여기에 이제 큰 힘을 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요건 제시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에도 신경 썼다 그랬죠? 그쵸? 팽창적인 통화정책, 확대 통화정책에도 신경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쵸? 이 중앙은행이 뭘 매입해가지고, 여기 보면, 국채 매입해서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도 시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버냉키라면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이 미국의 그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무엇도 함께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국채 매입을 통한 뭐죠? 그죠? 네, 통화량 증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실시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대신에 라는 설명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막 앞에 선지를 설명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뺐는데 결국에 요 선지 읽을 때 어디서 딱 반응을 해야 되냐면 잠깐 주목해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제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흐름을 잡아 나가면 이렇게 잡아 나갔을 거라고. 가에서는 이 대공황의 원인을 통화정책으로 봤구나. 그죠? 근데 나에서는 그 통화정책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통화정책 말고도 뭐죠? 신용중재 기능의 붕괴로 보는 어떤 견해도 추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버냉키라는 사람은 뭐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이 공황을 막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정책들을 고안하고 그래서 그 2000년대 말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다. 이런 내용이 언급돼 있었잖아요. 그럼 버냉키 나오면 계속해서 그 포인트를 떠올릴 수 있어야죠. 이 사람은 뭐죠? 확장적인 통화정책 플러스 뭐? 그 금융권의 신용중개 기능의 회복, 여기에도 신경 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 나갔다면 이거 읽을 때 하는 느낌이 와야죠. 중앙은행이 국채 대신에 부실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다. 이건 아닌데 국채도 매입해가지고 뭐 했다. 통화량 증가에도 힘썼다. 이게 이제 딱 반응으로 이제 5번 선지를 보면 딱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얘가? 오케이. 자.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잠깐 주목해봐요. 이거 관련 지문이 간쓸게도 2개나 있습니다. 뭐 유동성 함정 지문도 있고 대공황 지문도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지문 정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딱 집약적으로 한번 이렇게 독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공황에 대해서는 좀 빠삭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많이 얘기가 뭐냐면 8월 24일부터인가 여러분들 수능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마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발표하면서 교육부에서 또 어떤 코멘트를 거기다 덧붙였냐면 EBS 연계 50% 확실히 하고 킬러 문제 배제하고 체감 EBS 연계율을 높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 수능 여기서 본 사람 하나 둘 지금 2명이 있는데 작년 수능도 은근 연계율이 높은 수능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제재 연계만이 아니라 독서에서도 거의 재심 연계 혹은 내용 연계를 하겠다는 의향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요 수능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는 EBS에 있는 비문학 지문의 주요 제재들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사설로 다 커버됩니다. 간쓸게나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의고사 거의 다 커버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두자라는 거죠. 이해돼? 그리고 예전에 같으면 고전시가 가사 공부하면 가사 전문 읽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연계율 높이겠다라고 공언한 마당이라면 연계율을 높이면서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록 지문의 일부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계가 좀 약간 연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반응을 보였던 시기인 것 같은데 일동장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동장려가가 EBS 교재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배 타고 대마도 넘어가는 그 부분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었던. 근데 수능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냥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사람하고 필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예 요만큼도 겹치지 않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연계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건 연계가 아니죠. 그냥 작품만 똑같은 작품에 완전히 다른 부분이 나왔으니까 EBS 교재에 있는 제시문을 읽은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이제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진짜 EBS를 약간 교과서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간쓸게에 있는 다른 경제지문 2지문이 딱 요 제재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문학 같이 한번 봐요. 문학. 성산별곡 있죠. 요거 간략하게 해석하고 그 뒤에 있는 전원사시가 해석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성산별곡 같이 한번 봐요.
망해는 뭐죠? 우리 요런 거 있죠. 해석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요. 망해를 쥐어 신고 죽장은 흐치프니 이랬단 말이야. 몰라도 망해는 뭔가 신발이란 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죠? 이 원래 집신인데 그냥 신발 신고 그럼 죽장은 뭐겠어요? 죽장. 지팡이겠지. 그죠? 흐치프니 이랬으니까. 이 대나무 지팡이에요. 도화. 도화는 근데 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문제와 관련돼서 이 도화는 뭐죠? 복숭아꽃이거든요. 복숭아꽃은 대표적인 뭡니까? 봄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화는 그냥 봄이라는 그 계절적 배경과 연결되는 소재이고 또 도화하면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무릉도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도화는 무릉도원이라는 낙원과도 연관되고 또 이 도가라는 사상과도 연관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봐야 알았죠. 얘가 뭐라고?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핀 신의 길이 방초주에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방초주는 이제 그 방초가 핀, 이 주가 원래 뭐 삼각주 할 때 그 주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 모의고사가 어디 있지? 방초는 이제 온갖 풀 뭐 이런 건데 온갖 풀들이 피어 있는 그 모래톱, 모래사장에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닦은 명경? 명경은 뭐죠? 원래 명경은 거울이거든요. 그 명경지수라고 해서 밝은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경 중에 그림 같은 석병풍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돌로 된 이런 산들이 맑은 물에 뭐 비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잘 닦은 명경 중에 그림 같은 돌병풍,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서하는 원래 서쪽 강인데 여기서는 지명입니다. 도원은 어디냐? 무릉이 여기로구나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구절 나오면 무조건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자적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도원이 어디냐? 무릉이 바로 여기다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그렇죠. 무릉도원이라는 거죠. 낙원이라는 겁니다. 남풍이 건듯 불어와 녹음을 내쳐내니 잠깐 주목. 여기부터가 뭐죠? 여름이에요. 이 녹음도 대표적인 여름을 상징하는 계절적인 소재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도화, 여름, 봄, 녹음, 여름. 계절 아는 꾀꼬리는 어디서 왔냐? 희왕 베개 위에 풋잠에서 얼핏 깨니까 공중에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이거예요. 그죠? 아니,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건 뭐죠?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물 위에 난간이 비치는 모양이겠죠. 그죠? 응? 삼배옷 여며 있고, 삼배옷도 이제 여름을 알려주는 계절적 소재죠. 그죠? 갈건을 기울여 쓰고, 갈건은 머리 위에 쓰는 뭐 두건 같은 겁니다. 구부락 비기락, 이렇게 비기락은 이렇게 비껴 서듯 이런 거거든요. 보는 게 고기로구나. 하룻밤 비 가운데 홍백년이 섞어 피니까 바람기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구나 이거죠. 그죠? 홍백년은 붉고 흰 연꽃인데 얘네가 막 피어나니까 바람기가 없어서 온 산에 뭐죠? 향기가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성산별곡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어떤 화자가 스스로를 신선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 가장 지배적인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라 한다면 도가 사상이 될 테고, 그 도가 사상의 핵심이 이제 신선 사상이거든요. 정철의 작품에서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선이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 성산별곡이에요. 그래서 선계의 인물이라고 스스로 느낀다든가 어떤 뭐 성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산별곡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죠? 5월 서리달이 사경에 돌아오니까 미안합니다. 오동의 서리달이 사경에 돌아온다. 계절적 배경은 언제죠? 가을이에요. 가을. 사경은 뭐라 그랬죠? 사경오점이라는 경전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경은 한밤중, 그죠? 예, 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천안 만학인들, 나진들 그러할까? 서수정궁을 누가 옮겨왔는가? 은하를 뛰어 건너 강안전에 올라간 듯 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동나무의 설이 딸이 사경에 돌아오니까, 천안 만학. 원래 천안 만학은 뭐죠? 온갖 봉우리잖아요. 그 온갖 봉우리들이 낮이라고 그렇게 막 밝고 아름다울까 이런 거야. 달빛이 어떤 겁니까? 엄청나게 밝은 거죠. 그죠? 서호의 수정궁을 누가 여기다 옮겨놨나 이거야. 은하를 뛰어 건너 내가 광안전에 올라 있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은하수를 건너서 광안전에 올라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달빛이 너무 밝고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해돼? 짝 맞은 늙은 소나무는 낚시터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어 가는 대로 던져두니까 홍유 앞인 물가를 어느 사이 지났건데 환병닭 용소가 뱃머리에 닿았구나. 그죠? 환병닭의 용소는 지명이죠. 그 용소할 때 소가 뭐죠 원래? 연못이잖아요. 그 환벽당의 용소라는 연못에 이미 뱃머리가 닿았다라는 거죠.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겨워 단적을 비껴보니까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에 깨어서 일어날 듯하고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둥지 던져두고 방공에 솟아 뜰 듯하다 이거야. 그죠? 소선적벽은 추치롤이 좋다고 하는데 8월 15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이 소선은 누굽니까? 소동파를 소선이라고 하죠. 그죠? 옅은 구름 거치고 물결이 자는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까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하샤라고. 이 적선은 누구죠? 이적선, 이백을 말합니다. 이태백. 그러니까 이태백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뭐 이런 구절인데 이태백과 얽힌 고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태백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백의 그러한 행동이 참 야단스럽구나. 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달이 떠 있는 가을의 풍경을 그냥 다른 고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봄날이 점점 길어가니까 잔설이 다 녹겠구나 이거야. 잔설은 뭐죠? 남아있는 눈이죠. 그죠? 제일수는 딱 봐도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 봄이다. 그죠? 매화는 벌써 지고 버들가지가 누르렀다. 아이야. 울타리를 잘 치고 채전을 갈게 해라 이거죠. 그죠? 농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언제야? 봄. 자, 잔화가 다 진 후에 아까 녹음 바로 얘기했죠. 녹음은 이제 너무 이파리가 막 파랗게 무성해져서 그 이제 그림자가 푸른 빛을 띌 정도로 이제 잎이 무성해진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절 배경이 언제라고? 여름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녹음이 깊어간다. 백일고촌에,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고촌, 이 외로운 마을에 낙닭이 우는 거죠, 그죠? 이 분위기는 어때? 되게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다, 그죠? 이렇게. 아이야, 계면조를 한번 불러봐라. 긴 졸음 한번 깨워보자. 노래 한 곡 해라. 긴 졸음 깨워보자. 뭐 이거예요, 그죠? 계절의 배경 언제? 여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 몇 번이라고? 4번, 그죠? 그 계절의 특성과 결부해서 삶의 모습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적인 청자 있어야 되죠. 그죠? 청자 있나? 나는 있죠. 아야 있죠. 가에는 있어 없어요? 가에는 구체적인 뭐죠? 청자를 찾아볼 수 없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 교훈적 의미도 아니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른 문제 혹시 또 잘 이해하거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내용 있나요? 없으면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석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미안한데 제가 잠깐 쉬었다 하기로 했는데 그죠? 요 숙향전 같이 한번 봐요. 숙향전. 요 우리 오늘 다음 시간 뭐 짧은 시간 안에 요거 할 건데 숙향전 요거 잠깐 같이 봅시다.
지금 이 지시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숙향전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숙향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원래 그 김전이라는 사람 이 숙향의 부모죠, 그죠? 김전 부부가 막 애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막 치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낳은 애가 숙향이에요. 근데 난이 터져가지고 이 숙향을 5살 때인가 잃어버립니다. 되게 어릴 때 잃어버리거든요. 얘네 둘이 이별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숙향을 거두어 키우죠? 그죠? 이 장승상 부부가 얘를 이제 거두어 키우거든요. 거두어 키우는데 여기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사향이라는 이 집 종이 있는데 이 사향이라는 애가 원래 이 집 살림을 이제 맡아서 하던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횡령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그 횡령을 하면서 좀 이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숙향이 이제 장승상 부부의 그 신임을 사면서 이 집안 살림을 얘가 맡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뭔가 빼돌릴 수 있는 가산이 없어지니까 얘를 뭐 시기질투해가지고 모해를 하죠, 그죠? 얘를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어떻게? 얘가 쫓겨나게 되죠, 그죠? 또 쫓겨나요, 또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원래는 마구할미인데 어떤 할미의 도움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할미가 술집을 하는데 그 술집 하는 이제 할미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할미의 보살핌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숙향이 원래는 이 소설도 그 천상계 인물이죠, 그죠? 적강 인물이라서 이제 이 천상계 인물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얘한테 누가 반하죠? 이선이라는 어떤 남자애가 얘한테 반해요. 그래가지고 얘랑 어떻게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 게 그 EBS 제시문에 나와요. 나오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랑 혼인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줄거리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야 알았죠. 제가 고전소설이 원체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막 나름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뒤섞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다른 작품의 줄거리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해 주는데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일단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선의 아버지가 이승상인데 얘가 그 EBS 제시문에는 얘가 아버지 허락받기 힘드니까 자기 고모에게 의탁해가지고 고모한테 이제 혼인을 주선해 달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모가 얘 혼인을 주선하거든요. 근데 요 이승상이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이승상이 얘를 죽이라고 얘한테 명령을 해요. 얘가 이제 평양 감사까지는 아니고 뭐 현령쯤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여기 관리인데 평양 감사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양의 뭐 하여튼 관리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얘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려고 이제 잡아놓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연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죠. 자기가 이제 버린 딸인 것 같은 느낌. 아니 버린 게 아니죠. 자기랑 헤어졌던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꿈을 꿔요? 아니 그게 얘가 막 자기 사연을 얘기해줘요. 언제 어떻게 됐고 자기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거야. 그래서 알게 되고 아내가 꿈꾸는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전이 얘를 죽이지 않고 뭐 오해도 풀리고 그래서 이선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선이 뭐 무슨 왕이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내용. 그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나? 그거는 숙향전 아니죠. 이 남자애가 과거 공부하러 갔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숙향 전에 요 위기 끝나고 얘가, 아, 맞아. 뭐, 황후에 어쩌죠. 제가 큰 공을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왕이 되고, 뭐, 되게 잘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오케이. 그게 줄거리이고, 요 제시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응? 그쵸. 이 장승상 댁에 있는 가운데, 요 사양이라는 요 시비의 모함으로 숙향이 위기에 빠지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얘도, 이번에 우리 EBS에 실려있는 고전소설들이 거의 대하소설에 맞먹는 장편들이 제법 많아요. 창성감이록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두 꼭지가 아니에요. 근데 숙향전도 제법 뭐죠? 서사에 분절적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은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꼭 좀 알아두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다 풀어왔죠? 18번, 요거 조금, 18번 아니고요. 미안. 문제. 31번, 32번은 다 답이 엄청 쉽다, 그죠? 답이 너무 선명하고. 33번 한번 볼까요? 부인과 숙향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에 부인과 숙향은 모두 운명론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당면한 상황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운명론적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부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자식이 없다. 뭐 이런 구절을 보면, 자식이 없는 게 팔자의 기박 때문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도 뭐죠? 팔자라는 운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할 수 있죠. 이해돼? 그리고 숙향도 뭐라고 해요? 전생에 죄가 중에서 5세 난을 만나고 부모를 잃고 동서로 빌어먹으면서 막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운명론적 태도를 할 수 있죠. 근데 당면한 상황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요거는 찾아볼 수 없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부인도 너를 쫓아내는 게 다 운명 때문이다 라든가, 얘도 내가 쫓겨나는 게 다 운명 때문이다 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가져온 적 없고 귀신의 조화가 아니면 사람의 관계니까 내가 변명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귀신의 조화거나 사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치가 않죠. 그죠? 이해돼? 그리고 약간 이 3, 4번은 이감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신분이 불분명한 이에게 귀한 물건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비녀와 장도라는 게 당치 않은 물건이라고 한 건 뭐죠? 그냥 just 뭐죠?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신분이 불분명한 이에게라는 단서가 적절치 않죠. 그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아이고.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시간이 있는데, 이걸 막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막 몇 개씩 하려니까 수업 시간이 거의 이것만 해도 수업이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업 진행을 하면 거의 간쓸개랑 이감만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이는 방향, 수업 시간에 줄이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 진도를 지금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구체적으로 근거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식평가 4번은 어떤 워딩을 근거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123페이지에 중간 아래쪽 좀 보면 그 고모와 이생이 대화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거기서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모가 직접 이 혼인을 주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생이 반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모가 주선을 하게 된다면 나의 소원이 풀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생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 이생은 자신의 고모인 여부인이 혼사를 주관해주면 혼례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이해돼? 만약에 이생이 거기서 반응을 고모님이 주선한다 하시더라도 이 온사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 4번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달라 라고 말했으니 고모의 생각에 자신도 이선도 동의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판단 근거가 되겠죠. 이해돼? 오케이.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3번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 보기 내용의 핵심은 뭐죠? 거짓말이라는 건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죠. 주목.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거짓말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겁니까? 하는 사람이, 그죠? 그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그걸 전제로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몇 번입니까? 5번. 이생은 한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당하게 될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한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 한미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이생보다 훨씬 더 우월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죠?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다, 그죠? 이해돼? 오케이. 4번 문제. 이건 답이 너무 짱돌이다, 그죠? 몇 번? 1번.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선계에서 만난 한 인물로 정해놓은 것에서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 지배적 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시문에 따르면 그 작품이 유행하던 당시에 지배적 윤리는 가부장제죠, 그죠? 그러니까 혼인할 사람은 사실 가부장인 그 집안의 아버지가 정하죠, 그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숙향이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정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숙향이 자신의 배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러한 숙향의 행동을 그 당시 지배윤리에 따라 교제 대상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따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가? 오케이. 넘어갑시다. 방한림전. 방한림전은 어떤 작품과 좀 유사성을 가지는 작품이죠. 방한림전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 없나? 없구나. 홍계월전이랑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작품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유사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남장 여자가 주인공인 작품이고 여성형을 다루는 작품이죠, 그죠? 응? 네. 그래서 보기로 주어지든 아니면 연계지문으로 이어지든 이 방한림전은 홍계월전과 상당히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을 하자면 얘가 원래 그러니까 숙향전도 아까 그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도로 구성된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숙향과 이선이 둘 다 천상계 인물이거든요. 적강 인물인데 이 작품에서 방한림도 적강 인물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선 얘가 남장 여자죠. 남장 여자인데 얘 천상계에서는 얘가 원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계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천상계에서의 남자는 다 신선이고 여자는 선녀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 신선이었단 말이야. 남자였는데 얘가 뭐 역시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천상계에 선녀가 있었어요. 얘랑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기의 직분도 있고 얘한테만 빠져서 서로 막 너무 정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금슬이 너무 좋고 너무 서로에 대한 사랑만 커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있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응?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떼어놓은 거죠. 그 죄로 얘는 뭐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원래 천상계여서 뭐였어요? 천상계에서 남자였으니까 이 남자로서의 어떤 기운이나 성질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죠? 막 남자처럼 꾸미기를 좋아하고 남자처럼 막 기운도 강하고 막 이랬던 거지. 근데 이제 천자가 그 인재를 구한다는 방을 보고서 거기에 응해서 얘가 남장을 하고서 과거에 뭐죠? 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림학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영녀라고 나오죠, 그죠? 부인이 나오는데, 영녀가 안 나오나? 잠깐만. 따로 부인이 안 나오네요. 잠깐. 여기서, 영녀라고 영시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영공이라는 이제 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영공이 얘를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천자의 주선으로 이 영공의 딸인 영녀와 얘가 혼례를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녀는 얘가 여자인 걸 알아요. 여자인 걸 알고, 뭐 어떤 그 동성애 코드는 아닙니다. 여자인 걸 알고, 일종의 친구나 지기처럼 함께 평생을 하기로 약속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여자인데, 여자랑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것도 엄청 파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인 게 문학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성 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소설인과 동시에 이것도 엄청 어떤 독특한 내용이잖아요. 홍계월전은 남자랑 결혼하죠. 걔가 평국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께 동문수학하던 이제 그 여공의 아들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아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여자랑 결혼을 해서 얘가 여자라는 사실을 계속 함께 숨겨주죠. 숨겨주다가 나중에 이제 입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도 막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대를 이어서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잘 지내다가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누가 나타난 거야? 한 도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천상계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요 방알림에게 이제,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죠.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가 이제 너를, 다시 하늘로 불러들이려 하니까 이 현세 연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옥황상제를 뵈러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방알림이 천자에게 뭘 하죠? 자신이 이제 여자였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이제 천자에게 자신의 죄를 묻는데, 천자가 모두 그걸 뭐하고, 사하고, 이 방알림의 벼슬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제시문 부분은 이 소설의 가장 이제 결말에 가까운 마지막 부분이고, 얘랑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무공을 세우는데, 그 무공을 세우는 부분은 전형적인 뭐죠? 영웅군담 소설의 서사와 일치함, 그리고 그러한 영웅군담 소설 로서의 그 내용의 마무리가 얘가 이제 고백을 하고 천자에게 자신이 여자인 걸 밝힌 뒤에 이제 생을 마감하고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정리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시문이 이렇게 나온 것만 보면 방알림전의 사실 메인 스토리는 얘가 막 영웅으로서 활약을 펼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 부분은 완전히 딴 소설이에요. 아예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질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나중에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그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알았죠? 제가 현대시초까지만 나눠줬죠. 그죠? 고전소설 프린트도 바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나오네. 얘가 문곡성이라는 애였어요. 문곡성. 천상에서는 뭐죠? 문곡성이라는 애였고, 이 영녀 있죠? 이 영혜빙이라는 여자는 원래 그 영녀 얘는 천상에서는 뭐 상하성이라는 선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2번. 보기와 관련지와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음양을 바꾸어라고 말한 것은 천상의 문곡성과 상하성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 태을에 응한 농간 때문에 그 둘이 성별이 바뀌게 된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약간 뭐 얍삽한 선지 같지만 뭐가 틀린 내용이죠? 1번 한번 봐봐요. 제 설명이랑 이 제시문 내용 읽었던 거 고려하면 1번이 적절치 않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1번은 왜 적절치 않습니까? 그렇죠. 얘만 바뀌었죠. 그죠? 방알림만 성별이 바뀌었고, 얘는 원래 여자였는데 여기서도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성별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적절치 않죠. 이 2번 선지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게 적절한 건데, A에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는 천상에서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부분은 이런 거죠.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가 일단 뭔지를 파악해야죠. 그죠? 그게 어떤 행위입니까? 남자가 라고 벼슬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문곡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이 되죠? 원래 천상계에서 뭐죠? 남자였기 때문에 이 인간계에서 이 방알림도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처럼 뭐죠?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성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리라고 한 말이 뜻하는 행위와 연관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어?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너무 짱돌이죠, 그죠? 6강. 같이 한번 6강. 와, 이거는. 일단 제시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아니, 제가 아까 이 창성감의록이라는 작품이 진짜 막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설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죠? 채경이라는 여자거든요.
이 최경은 나중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어쨌든 요 제시된 제시문 부분의 서사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죠? 읽어봐요. 읽어보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써봐요. 인물 관계도. 응? 추추추추추. 일단 이 갈등의 발단은 어디서 일어나죠? 갈등의 발단이 뭐죠? 그쵸. 이 엄숭이라는 애가 요 소설의 메인 빌런이거든요. 얘가 이 나라의 재상, 승상입니다. 근데 얘가 막 임금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휘어잡아가지고 권력의 실세로 움직이는 애예요. 얘가 권력의 실세인데, 얘 양아들이 조문화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 조문화의 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이 조문화라는 애가 이 진공자죠, 그죠? 진공. 이 진공의 딸이 채경이라는 애인데, 얘가 저기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청혼을 하죠. 근데 이 진공은 이제 제대로 된 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숭의 아들하고 자기 집안이 혼례로 맺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뭘 하죠? 거절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화가 이제 자기 아버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진공을 어떻게 하죠? 모함하죠. 그죠? 그래서 진공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형수라는 사람이. 이 제시문 그대로잖아요. 그죠? 좌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고를 해서 뭐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조문화가 진공에게 이제 안갚음을 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요 오낭중이란 애를 이제 조문화가 불러서 다시 한번 이 채경과의 혼인을 뭐 한 겁니까? 주선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죠? 이 오낭중은 누구죠? 이 진공의 부인이 이제 오부인인데, 이 오부인의 친척이 이제 요 오낭중이라는 애죠, 그죠? 얘는 줏대도 없고 이런 애라서 일종의 협박을 얘한테 하니까 얘가 가서 오부인에게 그 협박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얘 죽을 텐데 그래도 혼인을 승낙해주면 뭐 살려는 줄게, 뭐 이 정도 협박을 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채경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죠? 이 채경이 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을 뭐 결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이 가문을 뭐 구하려고 이제 나선 거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채경이 이제 나름대로 뭐가 있었던 겁니까? 계략이 있었던 거죠, 그죠? 어떤 계략이었죠? 이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족들을 떠나보낸 뒤에, 막 아픈 척을 하면서 이제 혼례를 계속 미루죠, 그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도 뭐 도망을 가죠, 그죠?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조문화의 아들과의 혼인을 피하는 내용이고, 이 혼인을 피한 이유는 뭡니까? 이 채경이 윤여옥이라는 인물과 이미 뭐죠?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혼한 사람과의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뭘 했다? 도망을 갔다. 요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 작품의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채경은 아까 윤여옥이라는 사람과 이제 정혼한 사이인데, 이 윤여옥이라는 인물 있죠. 이 채경의 정혼자. 이 정혼자가 이 화진이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그 메인 캐릭터거든요. 주인공인데 그 화진의 부인 중에 한 명인 윤옥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윤옥화의 쌍둥이 오빠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정리하자면 이 채경이라는 애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정혼한 사람이 윤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윤여옥의 누이가 윤옥화예요. 근데 얘네 둘이 그냥 쌍둥이인데, 이 윤옥화라는 애가 주인공 화진의 뭐죠?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윤부인이라고, 걔가 착한 부인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고, 메인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화춘과 화진이라는 인물인데, 얘네가 화옥이라는 인물의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화옥이 부인이 여럿 있는데, 화춘의 어머니는 심씨라는 여자고, 이 화진의 엄마는 뭐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정신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제 엄마가 다른 거죠. 이제 배다른 형제인데 얘가 장자죠. 근데 얘가 훨씬 똘똘해요. 똘똘하고 또 다른 딸이 이제 뭐 화빙선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랑 둘은 이제 뭐 짝짝꿍해서 잘 놉니다. 잘 놀고, 이 아버지 화옥이 장자인 화춘보다 이 화진을 더 신뢰하죠. 그게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화옥이 죽은 뒤에 이 심씨가 이 자기 아들인 이 화춘이 장자로서 이 가문을 계승하지 못할까봐 화춘과 함께 이 화진과 화빙선을 이제 막 구박하고 이 집에서 이제 쫓아냈다가 나중에
이 화진이 굴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선함을 유지하면서 뭐 이들을 개과천선시키는 내용. 요 내용이 이제 이 장성가미록의 메인 스토리고, 가정 내 애정 소설 중에 사시남정기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 이 장성가미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고고의 서브 스토리가 요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자,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원체 옛날이라서 기억도 못할 때입니다. 2003학년도인가? 수능에 장성가미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3학년도인가 뭐 2003학년도가 맞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장성가미록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뭐 이 처첩 갈등이 되게 막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화충에게도 막 부인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첩 중에 한 명이 조씨라는 첩이 있는데 얘가 또 막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막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심씨가 걔 보고 이제 학을 띄고 뭐 그런 내용이 뒤에도 이어집니다. 오케이. 자. 요 이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죠?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요 시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지은 시죠? 채경이 지은 시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죠? 채경이 엄마가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까 참 슬프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잘 봐요. 엄마가 딸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딸한테 말하면서 야 네가 예전에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시가 다 예언하는 말이었구나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엄마가 채경에게 말한 이유가 뭐냐? 요게 이 문제의 발문 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시를 해석부터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죠? 사람들이 놀랄까봐 큰 울음은 그쳤지만 삼청에 이를 날개가 어이없으리라고 했잖아요. 화자는 학이다. 그죠? 이해가? 그러니까 울음소리는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쳤지만 삼청에 이를 날개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이니까 자기는 그 삼청에 이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왕자진과의 약속이 있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잠깐 주목해봐. 그러면 이 뒤에 두 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얘가 학이니까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삼청에 날아오를 수 있는데 누구랑 약속을 한 거야? 왕자진과 약속을 했으니까 혼자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자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밤마다 구산 밖에서 만리박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너의 앞날을 예언하는 시였구나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왕자진은 누가 되겠어요? 윤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윤역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오케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죠?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리워한다는 구절. 요 구절이 채경이 가족들과 헤어지는 상황.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홀로 뭐죠? 그쵸. 이 혼인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혼자를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밖을 그린다라는 게 이 가족들과 헤어지고 홀로 뭐죠? 그 윤혁을 그리워하면서 이 조문아와의 가짜 혼인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할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해야겠죠, 그죠? 이해가? 따라서 정답 몇 번이라는 겁니까? 5번이라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4번 같이 한번 볼까요? 4번. 요거 ABCD에 해당하는 이 체경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켜서 효를 행하는 A는 그러니까 실제로 A와 D를 지금 실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D는 간단하죠, 그죠? 정도를 지켜서 D를 실천하는 건 뭐죠? 열을 실천하는 건 끝까지 뭐죠? 지조를 지켜서 윤여옥과 혼인하는 거죠, 그죠? 맞나? 그리고 정도를 지켜서 효를 실현하는 건 뭐죠? 부모의 뜻대로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따르는 거죠, 그죠? 맞나? 근데 그 둘 다 지금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도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B와 C가 뭡니까? 최경이 그쵸, 거짓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구하고 이 조문아를 속인 뒤에 윤여옥과의 의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권도로서 최경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행동 방향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적절치 않은 해석은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 2번? 조문아의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한 최경의 결정에 오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평소 최경이 A와 D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경은 원래 정도를 중히 여기는 인물인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권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뭐죠?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죠, 그죠? 몇 번이야? 4번이다, 그죠? 병환을 핑계로 집에 출입하는 걸 삼가달라는 최경의 뜻을 조문아가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건 사실 최경이 뭐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까? 그냥 B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잠깐 주목. 무슨 말이냐면 조문아는 최경이가 자기 아버지 사귀려고 어쩔 수 없이 조문아의 아들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B잖아요. 그게 권도의 실현이죠, 그죠? 근데 최경은 뭐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거짓말 해놓고 도망가서 윤여옥과 의를 지킬 것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곧 뭐인 겁니까? C죠. 그러니까 이 조문아가 그 병환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걸 삼가달라는 최경의 뜻을 따른 건 최경이 뭘 선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B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C를 선택했다고 만약에 믿었다면 당연히 이 최경의 뜻을 따르지 않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라는 겁니까? 4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이 조문아가 이 최경이 선택했다고 믿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건 C와 D가 이제 선명하게 해석이 돼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C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최경이가 자기 아버지 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조문아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무엇에 해당한다고? C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죠? 아, B에 해당한다는 거죠. B. 그죠? 그리고 C는
그렇게 말해놓고 아버지랑 가족들이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간 뒤에 도망쳐서 윤욕과 혼인하기로 마음 먹는 게 뭐라는 겁니까? C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도를 따르면 애초에 뭐도 하면 안 돼요. 거짓 결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윤욕과 의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도 안 되죠. 그래야 정도잖아요. 근데 권도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망쳐서 윤욕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무엇에 당한다는 겁니까? C에 당한다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정리되나? 오케이. 다음 시간에 7강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복습지 있죠. 고전시가 1강부터 6강까지 복습지 나눠줄 테니까 복습해 오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이번 주에 지금 4회차가 못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뭐시기냐 저거 간쓸게. 그래서 조금만 저기서 기다려주면 제가 그거 이번에 그 간쓰게 스페셜로 나온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법, 경제, 철학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중에 제가 법 뽑아줄 테니까 그거를 다음 주에는 과제로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가서 같이 기다리면 되니까 저쪽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고요. 알았죠?